오늘도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또 챗 GPT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좀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챗 GPT에 대한 부작용들을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챗 GPT가 가진 한계점들이 좀 있죠? 네, 일단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2021년까지밖에 없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얘한테 뭔가 2022년이나 2023년 걸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요. 네. 근데 대답이 틀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걸 이른바 우리가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른바 환각 현상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도 정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최신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팔로우업 되지 않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나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게 이제 생성형 AI다 보니까 대화를 잘하긴 하는데 네. 뭐 계산이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보여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좀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운영비도 상당히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량 우리가 네. 말하는 ESG적인 관점에서도 좀 이슈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약간 문제덩어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정보의 뭐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운영비라든지 뭐 조금은 더 나아가서 환경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할 땐 GPT 자체가 업그레이드돼서 보완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GPT라고 하는 오픈 AI에 투자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빙챗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지금 GPT 자체에 다른 서비스들이 탑재된 어떤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갖고 극복해내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빙챗을 언급을 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러면 오픈 AI사랑 무슨 관계가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빙챗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bing.com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검색 사이트에 챗 GPT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엔진을 껴다 붙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엔진을 갖다 붙일 수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거의 독점적 투자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이미 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이죠. 그 정도를 투자했고요. 최근에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3조 원 정도를 더 투자했어요. 엄청 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 14조 원 이상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오픈 AI가 원래는 비영리 단체인데 영리 법인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영리 법인의 지분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투자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드렸던 오픈 AI가 만든 기술들을 본인들의 프로덕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막 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됐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되면서 이 두 회사가 같이 제휴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있는데 네. 이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GPT를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챗GPT를 많이 쓸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또 이제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참 잘했네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러니까요. 투자도 좀 대박을 쳤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챗 GPT 엔진을 완전 좀 독점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빙챗 좀 써보고 싶은데 네.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빙챗 그럼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데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네.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우저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인터넷 요즘 뭘로 쓰세요? 브라우저? 저는 크롬이요. 그죠. 네. 대부분 분들이 아마 크롬을 쓰실 거예요. 네. 근데 크롬에서는 이게 안 되고요.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엣지 브라우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원래 우리가 잠깐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브라우저를 다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크롬으로 다 넘어왔었죠. 근데 크롬 구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빙챗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엣지 브라우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빙챗을 실행을 하려면 채팅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간 다음에 베타 서비스 신청하기 이런 게 있어요. 네.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화면이 뜨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라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라는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을 쓰게 되는데요. 네. 즉 이제 Gmail, 그러니까 구글의 메일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을 써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빙챗을 쓸 수 있습니다. 즉 구글 쓰지 말라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빙챗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인 전략들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럼 구글에서 좀 가져오려는 거죠, 파일을.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른바 이제 우리가 빅테크라고 했을 때 과거의 PC 시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엄청났죠. 근데 이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거의 구글 독점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나 검색 점유율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지금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검색 점유율이 거의 93%. 그러니까 거의 뭐 독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겨우 3%예요. 근데 2등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1%의 점유율만 가져오면 광고 매출이 약 2조에서 3조 정도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3조 정도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3%인 검색 점유율 4%만 더 가져와서 7%만 내면 3, 40이니까 거의 12조 원이죠. 그러면은 10%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의 점유율이 돼서 7% 높이면 3, 7에 21, 그러니까 21조 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한 것들을 이제 뽑고도 남는 검색 점유율만으로도 이렇게 뽑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검색 시장을 본인들이 계속 차지하려는.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손해볼 게 없죠. 왜냐하면 3%밖에 안 되니까 1%만 가져도 우리는 정말 많은 점유율을 가져왔네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1%만 뺏겨도 거의 3조 원 정도가 손해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글은 계속적으로 코드레드를 발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 챗 GPT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검색을 안 쓰겠다가 아니라 원래 그 이면을 보면 결국 검색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본인들의 검색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오픈 AI의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그래서 글로벌 IT 산업 좀 패권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챗 GPT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구글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씩 점유율을 좀 가져오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나 수익이 많이 나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또 확실하게 점유율을 좀 가져왔을 때 광고 수익까지 실적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빙챗 말고도 아까우니까 챗 GPT를 활용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만들 것 같은데 또 만들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가장 큰 건데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가장 큰 프로덕트는 역시 오피스군이겠죠.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실제로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SNS에 올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모든 프로덕트에 이 챗GPT를 붙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라라는 것들이 이제 위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가장 놀라움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쓰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요게 다 챗GPT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너무 신기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화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엑셀이라는 걸 우리가 쓰게 되면 보통 엑셀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뭐 이 표가 뭐야 이거 분석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이 코파일럿은요 그냥 엑셀 표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른쪽에다가 이거 분석해서 세 줄로 요약해줘. 그럼 그냥 요약을 해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요약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래프와 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에 색칠해줘 라고 하면 색칠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표를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측해봐.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한 것들을 또 표로 그려줘 라고 하면 또 그것도 표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있는 한 줄로 정리해줘. 그럼 또 이걸 한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엑셀의 어떤 기능 하나도 몰라도 그냥 사람들한테 시키는 이런 형태에 가깝게 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파워포인트. 저는 이것도 이제 엄청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PPT를 어떻게 잘 만들지 모르니까는 디자이너에게 맡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코파일럿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가 만든 문서 있죠. 그 문서를 그냥 이 PPT 코파일럿을 띄웁니다. 거기다가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PPT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냥 PPT를 만들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PPT를 만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PPT를 만들면서 이거는 제가 문서를 봤더니
한 5장 정도의 10분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PPT를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보다가 이런 내용이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추가시켜줘 라고 하면은 그 PPT 슬라이드도 추가시켜주고 텍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미지로 바꿔주면 이미지로 바꿔주고 애니메이션 넣어줘 그럼 알아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놀란 게 그렇게 다 만들었는데 밑에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네. 뭐가 써 있느냐 발표자 노트 부분을 스스로 다 써준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나는 보고서만 만들고 PPT에 올리면 자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이런 수준을 만약에 일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좋기도 하지만 또 소위 이제 기본적인 일을 하는 신입사원들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이 코파일럿의 데모였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화면을 통해서 지금 같이 좀 만나봤는데 네. 대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면 저 A+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네.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업무에서 가장 좀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발표의 이름이 Future of Work예요. 네. 그러니까 일의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주는 일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단은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얘가 처음에 어떤 식부터 시작이 되냐면 일단은 화상회의를 합니다. 네. 화상회의 할 때 우리가 뒤에 늦춰져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늦춰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럼 앞에 무슨 얘기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지금까지 회의했던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약을 해서 텍스트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또 어떻게 되느냐 제가 또 중간에 회의하다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김대리 김과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팀즈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딱 요약해서 보여주고 네. 그럼 그걸 기반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되는지도 선택지로 1번, 2번, 3번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회의록을 써야 되는데 네. 회의록을 아까 요약해줬잖아요. 그 요약한 거를 또 워드에다 넣으면서 야 이거를 기반으로 회의록 써줘 라고 하면 알아서 템플릿을 잡아서 회의록까지 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엑셀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나 이런 그 도구를 활용하는 작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동화되면서 우리 업무의 속도나 아니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썼었던 인력이나 혹은 외주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좀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관에 맡기거나 뭐 업체에 맡기기도 하죠. 또 엑셀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쓰는 전문가들이 있기도 한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쵸. 그런 사람들은 없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줄인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개인의 입장 말고 그 어떤 산업의 입장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되면서 역으로 지금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위기인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엑셀을 자동화해주거나 네. 파워포인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 스타트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실제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슬랙이나 여러 가지 업무 툴과 아주 비슷한 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갖고 자기네들의 이 코파일럿에 연결하겠다는 건데 그럼 역으로 그런 생산 툴만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다 하려는 거냐? 네.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런 한 번 더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챗GPT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 확실히 변화에 따른 그런 결과들이 또 달라지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계속 좀 얘기를 했던 챗GPT에 대한 한계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챗GPT 자체적으로도 좀 보완하는 서비스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챗GPT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네. 건데요. 지금 챗GPT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그거를 붙여서 이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검색을 할 때 2021년까지밖에 정보가 챗GPT에 없으니까 네. 뭔가 검색을 이 안에서 할 때 플러그인이라는 걸 붙이게 되면 외부 검색 정보를 가져와서 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혹은 뭐 예를 들면 얘가 계산을 잘 못하는데 계산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그 밖에서 붙여서 결과를 갖춰서 붙이는 이런 방식. 또 뭐 여행을 할 때 여행에 있는 여러 가지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이 챗GPT 안에서 그냥 소설을 쓰거든요. 여행 계획이 네. 아니라. 그러면 그 여행 계획을 잘 만들어주는 외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그냥 명령을 뭐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여행 계획 짜주고 그거 갖고 티켓팅 해줘라고 하면 이 안에서 알아서 그런 앱들을 딱딱딱 붙여서 저는 그냥 결과만 받아보지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앱들이 동작하는 뭐 이런 형태들이 플러그인의 형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플러그인이 약간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궁극적으로는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보여지게 되면 정말로 이 앱스토어가 처음 생겼을 때 아이폰이 기계뿐만 아니라 결국 앱스토어 때문에 잘 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하고 있고 챗GPT가 이게 제대로 되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베타 서비스고 많은 사람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플러그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 좀 기대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챗 GPT부터 플러그인까지 심화된 내용들을 함께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인사이트가 많이 넓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